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전국의 산불, 특히 영남권의 산불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사망 28명, 또 상해, 부상이 32명으로 60여 명의 사상자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요. 2천여 건 이상의 주요 피해, 시설물 피해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불 면적이 서울시의 60%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자,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어제 비가 내려서 좀 잡히긴 했는데요. 경북, 특히 의성, 영덕, 청송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불이 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좀 잡히기를 바라면서 좀 단비가 좀 더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 금요일 최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의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짝꿍인 임미애 의원님은 지금 의성에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지금 예. 의성 지역에 지금 산불이 좀 크게 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임미애 의원님.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 단식 끝나자마자 바로 화재 사고 때문에 지역에 가서 이재민 지금 돕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수고 많으시고요. 최인호 의원님도 함께 같이 인사 좀 하시죠. 예, 의원님,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이 단식도 마치자마자 또 산불 끄신다고. 아이고 몸을 많이 안 힘드십니까? 아유, 단식 끝내고 간 게 아니고 네. 단식 중에 이제 불이 급속도로 아이고.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 듣고 토요일 날 밤에 제가 내려왔거든요. 아. 네. 일요일부터 이제 보식을 조금씩 하면서 제가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 뒷산 쪽에서 불이 나서 그래서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을 정도로 산불 피해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식 중에 지금 가셨다가 의성 지금 자택 집 앞까지 불길이 번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집 앞이 아니고요. 예. 저희 이제 안평면이라는 곳이 압니다, 저는. 네. 예, 그렇죠. 저는 봉양 옛날에 제가 혁신이 때도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산을 김영건 중심으로 두고 그 뒤에 산에서 불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오지 않아야 저희 봉양면이 좀 안전에 지켜지는 거니까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우리 동네를 지키려 그러면 다른 동네 불을 꺼야 우리 동네를 맞아요.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 가서 이제 산불 진화 작업을 계속 한 거죠. 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도 의성군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안개면에서 비가 시작됐다고 하더니 뭐좀 개인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그 바로 옆에 있는 비안면에서 태어났는데 저도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까 위로 지금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일단은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임미애 의원님 지금 자택 옆 면까지 지금 다 왔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 결국은.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어제 해서 네. 다 껐고요. 그날 처음 불이 발생했던 22일 날 그때는 의성에서 불이 3군데서 발생했어요. 안개면, 안평면, 금성면. 네. 안개면 불하고 안평면 물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평면에서 발생한 불이 지금 안동으로도 가고 청송까지 갔죠. 청송으로도 가고 영덕 가고 영양 봉화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번져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의성의 피해도 피해지만 어제 제가 청송도 가고 영덕 영양도 갔는데 예. 이 다른 지역에서 입는 피해가 오히려 저희보다 훨씬 큰 거예요. 너무 맞아요. 빠른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뭐 이렇게 불이 막 날아다닌 거죠. 막 불똥이 막 순식간에. 튀더라고요. 불똥이. 예. 순식간에 다들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집이 타고 이러니까 그냥 몸만 빠져나온 상태에서 이 상황을 주민들이 맞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의성은 그래도 산불이 벌써 장기화되다 보니까 진화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상태지만 예. 조금은 경험이 생겨서 잔불 정리하는 사람들도 숙련된 마치 그 진화 인력처럼 제 남편도 지금 아침 6시 반인가 산에 네. 올라갔거든요. 불 끄러요? 네네. 잔불 정리하려고? 예. 잔불 정리하러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조를 짜서 산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비가 사실은 경남에는 좀 내렸습니다. 울산, 울주 같은 경우는 비가 좀 내려서 사실은 진화가 완료됐는데 어제 비는 좀 의성이나 청송, 안동 여기는 비가 조금 덜 내렸죠. 2mm인가 내렸다고 하던데요. 1mm 그러니까 막 내릴 때 소나기가 오는 것 같아서 빗방울이 굵어서 저희가 막 박수 치고 이랬는데 네. 1mm 정도 오고 1mm 그쳤습니다. 였군요. 네. 그리고 밤 12시쯤 돼서 어제 잔불 정리하던 한 곳에서 다시 불이 재발화됐다라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데 지금 가장 그런 게 뭐 이 지금 이재민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집이나 지금 거점을 잃고 터전을 잃고 대피소에 지금 많이 계신가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지금 이재민들? 5개 시군에 한 15,000여 명 정도가 대피해 있는데요. 15,000명요. 예.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대체로 농민들이고 또 되게 고령인 분들이에요.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지금 다 잔불 진화 작업에 나갔기 때문에 맞아요. 고령의 좀 병이 있으신 분들이 대피소에 좀 많이 있고요. 예. 이분들은 다들 몸만 빠져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살면서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일단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뭐 이렇게 고성을 지르거나 울거나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의 심리적인 혼란 상태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해가 뜨면 집에 가서 지금 밭이 어떻게 됐는지도 살펴보기도 하고.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통신이 안 됩니다. 동네가. 지금 전화가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산불 피해 지역은 통신이 안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멀리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도 일단 그 동네에 들어가면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매우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우울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의성 안동 쪽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 선거 직후에 이재명 위로하러 갔는데 또 늦게 왔다고 또 타박하시는 분들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이 어떻게 또 유튜브에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왜 그게 이재명 탓이냐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 대표께서는 재판 끝나자마자 안동에 오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일정을 하시고 어제 밤 늦게 이제 대전에 오늘 그 추모제가 있어서 올라가셨는데 그래도 어제 영양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 그리고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어려움들을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기도 했는데 왜 없겠어요. 불이나 끄지 왜 정치가 혼란스러워서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 이러면서 그 책임을 민주당한테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맞고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찾아와서 주민들을 만난 정치인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찍어놓은 국민의힘 의원들 아직 오지 않았고요. 아,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심적인 어려움을 겪은 상태에서 또 대표가 제일 먼저 찾아와 주니 고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더 많겠죠. 보도는 좀 네, 그런 부분이 많지요. 됐다 하더라도 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현장에 찾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의성의 고은사라고 하는 천년 사찰이 예. 완전히 다 탔는데요. 예. 그 사찰도 방문을 하고 또 이재민들 대피소도 둘러보고 저희 여기 그 헬기 조종사가 한 분이 사망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향소도 들르고 이럴 일정으로 오늘 방문하십니다. 자, 뭐 저희 사진으로 보도 충격적인데요. 자, 의성, 안동, 청송 일대가 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기도 했지만 의원님이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요.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한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심리적으로 다들 힘들어하세요. 예. 예, 그래서 좀 심리 상담 내지는 말벗을 해줄 만한 그런 자원봉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잔불 정리하는데 네. 좀 숙련된 젊은 사람들의 이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불이 나면서 저희가 제일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 불이 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불을 끌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노인분들이 워낙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이 노인분들을 다치지 않게 먼저 대피소로 대피시키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 이재명 또 대표님은 군인 투입도 뭐 검토하시겠다는데 네. 그 잔불 예, 정리하는데 맞습니다. 투입하면 안 됩니까? 가능은 좀 해야지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 예, 이 얘기는 어제 밥을 먹으면서도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예. 지금 군 인력이 저희 54단에서 지원하는 건데 뭐 100명, 200명 그 병력이 적어요. 그 강원도에 있는 좀 그래서 큰 많은 병력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잔불 정리하는데 지금 그래도 가장 그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군 동원력이 맞아요. 예.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갑자기 들어보니까 또 지역 문제하고 연결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그 그 얘기가 참 전국에, 안타깝네요. 사망자가 28분인데요. 거의 다 8명인데 그중에 저희가 24명이 사망이 이쪽에서 발생했거든요. 의성 쪽에 근데 예. 고령자들이세요. 다 고령자시죠. 80세, 70세. 예. 대피하기 불길이- 어려웠던. 예. 삽시간에 동네를 집어삼키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나오다가 불이 닥치니까 차를 버리고 몸만 빠져나와서 어제 제가 가봤더니 차가 그대로 탄 상태더라고요. 영상들 많이 봤습니다. 예, 보고 이런 충격적입니다. 상태니까 예. 노인분들 대피하는 게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네 입장에서는 산불 진화에 젊은 사람들이 좀 늦게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지금 사고 지역 어려운 분들 돕기 위해서 따뜻한 손길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의원님이 좀 지역 분들을 돕고 싶어 하는 분들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대표님 와서 여러 지시사항 중에요. 네. 군부대 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하겠다라는 얘기했고 본부대. 예. 또 우선적으로 지금 정부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정부가 이거는. 소위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인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뭐 의성군, 영덕군, 뭐 봉화군 이런 식으로 해서 1대1로 매칭 지원이 가능하도록 좀 조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김제시하고 영양군이 먼저 이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구호 물품을 뭐 1인용 그 텐트 있잖아요. 쉘터라고 하는 것을 네. 김제시가 갖고 있는 걸 영양군에 보내주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영양에는 1인용 그게 없어서 그냥 맨바닥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영양군에서 좀 도움을 받기로 했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호 긴급 장비들을 그냥 지원한다 이게 아니라 어느 군을 탁 찍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김제가 뭐 영양 도와주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뭐 화성이 안동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오늘 오전 중에 그걸 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계신데 저희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금을 지금 모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농기계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예. 지금 농사철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저희가 준비 대책으로 세운 것들을 좀 이야기는 할 텐데요. 국민들의 무엇보다도 따뜻한 관심이 저희한테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런 무정부 상태가 빨리 조속히 이게 수습이 된다면 그래도 민주당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애 많이 쓰시는데요.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서 다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빨리 불 끄시고 지나시고 서울로 빨리 오십시오. 예, 제가 있는 동안에 탄핵이 인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재가 빨리 결정하면 예, 좋겠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산불 빨리 좀 진화야 되기를 또 더 이상 피해가 좀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도 농해 네. 수위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요. 네. 한 2년간. 그때 산림청을 이제 저희들 산하기관으로 하고 있어서 국감에서 특히 산불과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산불 초기 진압이 제대로 안 된 것도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산림청이 초기 진압에 행정적으로 권한이 있습니다. 소방청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산림청이 초기 진압에 대한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게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 또 장비적으로 너무 취약하다. 그 빨리 그러면 소방청이 가서 하든지 네. 아니면 산림청이 하려면 확실한 장비라든지 인력이 돼야 되고 또 협조가 체제가 돼야 되는데 초기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준비가 덜 된 제도적인 또 인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구멍이 많이 나 있었다. 그런 게 있었다. 예, 빨리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 아니냐. 임미 의원님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사실은 일단 빨리 이런 부분들도 해결돼야 되는데 경남에서도 산불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청하고 예. 인근까지 다 번졌는데 어떤 창녕에서도 피해가 났었고요. 네. 특히 그 울산 울주군에서 이제 불이 나서 네. 부산 불광산 기장군 부산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 많이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안사라고 아주 고찰이 있습니다. 예. 직선 거리 2km 가까이 그 불이 번졌었는데 아유. 마침 어제 예. 밤에 이제 진압이 완전히 돼서 또 비가 또 그러니까요. 단비 그런 걸 단비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3mm 비가 예. 왔는데 예. 다 이제 진화가 됐죠.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부산 대도시까지 혹시 번진다면 이건 뭐 아이고, 상상할 수가 그럼요. 없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경남 지역은 그나마 지금 좀 이렇게 네. 마무리가 좀 된 모양새로 예. 보입니다. 경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뭐 부산 얘기 조금 더 이어가면 4월 2일 날 사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매우 네. 큰 선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후보가
계엄도 옹호하고 이상한 발언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후보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후보의 출정식에 뭐 소위 거구 인사들, 네. 대표적인 인사들 탄핵 반대 집회 단골로 나오는 분들. 정승윤 후보군요. 예. 하여튼 그분들이 총출동해서 뭐 지원 유세를 했다는데. 예. 아니 교육감이면 아이들을 가리키는 수장인데. 저게 무슨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그런 그 거구적인 발언, 뭐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까지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민주 질서, 헌법, 계엄은 잘못됐다, 쿠데타 잘못됐다, 이렇게 가리키고 또 어떻게 제대로 아이들이 그런 올바른 가치관, 민주적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할 것인지를 책임져야 될 교육감 후보로서 과연 저 후보가 과연 자격이 있느냐? 아니 저 전환길 씨가 뭐 인기가 있고 뭘 떠나서 지금 보면 정치적인 발언들을 그렇게 해야 하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에 저분들이 가는 게 맞습니까? 전혀 안 맞죠. 특히나 그 교육감 선거에서 네. 저런 극우 인사들이 저렇게 총집결해서 뭐 어떤 정책 효과를 노리는지는 몰라도 네. 부산이 그렇게 만만한 도시 아닙니다. 뭐 극우 인사들이 와서 뭐 소위 말하는 설치고 또 뭐 계엄이 잘 됐다고 부산에도 계엄 잘못됐다는 시민들이 더 많아요. 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100번 양보해서 뭐 지자체장 선거다. 국민의힘이니까 자당의 대통령이 저런 짓을 했으니까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는데 교육감 선거 아닙니까? 교육감 선거에서 저렇게 한다는 게 과연 저게 뭐 어필이 된다고 생각한 건지 그렇죠. 완전히 그 부산 시민들을 그분 수준을 낮춰보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시민들의 자존심을 표출하는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저게 뭐 노선인지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게 왜 이러냐면 이런 탄핵 상황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게 편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한길 씨나 뭐 손혜명 목사 이런 분들이 교육의 장까지 가서 자신들의 논리를 펴고 아주 뭐 감기 어린 뭐 그런 그 강경까지 다 만들어 놓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제 탄핵 선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탄핵 선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면 저게 지금 대통령이 버티고 앉아 있고 석방됐고 그 이후에 메시지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 극우 인사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급기야는 교육반 선거에까지 나가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거예요. 탄핵이 제대로 선고 기일조차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탄핵 사유 헌법재판소가 5가지 쟁점을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 그 5가지는 이미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는 거. 그 5개 중에 하나도 아닌 게 없어요. 없었죠. 예. 포고령 뭐 작성에도 관여했다, 지시했다 밝혀졌고 군이 또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에 선관위 또 국회 투입 다 했고 또 지하 1층 가서 단정까지 하려 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 다 했고 국무회의 절차 어겼고 뭐 요건도 안 되고. 예. 그럼 도대체 뭐 절차 문제? 그럼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는 소추장 변경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주도해서 그 소추장 변경했는데도 동의 절차 새로 안 받았잖아요. 네.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성의 원칙에 뭐 훼손이 됐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지연시키는 헌법재판관들이 한두 사람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이제 그런 뭐 추측이 사실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자꾸 이제 번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저께 이재명 대표 무죄 네. 선고받고 항소심 가장 무죄요? 충격을 받았다면 예. 검찰이 아니라 네. 혹시나 만약에 고의로 지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고의로 지연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2심에서 유죄 받고 그러면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엄청나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3심을 언제 하냐? 대선은 굴러가는데 그럼 상고 대법원에서 뭐 언제 그러면 3심 그 선고를 할 거냐?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래가지고 선고를 내려서 아웃시키면은 좋고 아니더라도 대선 와중에 자꾸 그렇게 하는 게 대선 지형에서 불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예. 추측이 이제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이 그냥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마는 네. 그런 이제 그런 그 추측이 자꾸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믿고 싶지 않지만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말고는 도대체 이유가 없죠. 아유, 어떤 이유인지 도저히 아무리 하루 종일 생각해도 아니, 그거 그럼 의원님. 말고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선고 났잖아요, 수요일 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봤자 예. 지금 이제 이 선거법 재판도 연말 가까이 돼야 이제 최종 판결이 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만약에 뭐 볼 것도 대법 없는 가서 것 같아요. 6월 달에 네. 무죄가 되겠지만 설사 일부 파기환송이 돼서 고법해도 네. 다시 또 고법에서 하고 예. 또 대법하고 네. 그럼 최소 연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1년 걸립니다, 이거는. 1년 걸리죠. 저는 그래 봅니다. 예. 변호사시니까. 예. 그럼 이거는 전혀 뭐 리스크가 아닌 작동될 거죠. 수도 아닌 없고 거죠. 다른 뭐 내개 재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아직 뭐 3년 돼도 시작도 1심도 안 못한 게 했어요. 많고 예. 시작도 안 했고 거의 뭐 검찰의 편파 수사, 표적 수사 그거 따라서 단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사법 리스크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어진 거죠. 예. 그럼 빨리 해야지. 그러면 이 오늘 정도 고지를 하고 네.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예. 그걸 해야죠 지금. 해야죠. 이거는 바람 예. 당이다. 해야 된다. 오늘 오전 이제는 10시에 해야 돼. 예, 다음 3월 31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예. 그렇게 발표하기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기일 오늘 발표하고 다음 주 월요일 3월 31일 날 4월 가기 한덕수 전에 총리 때도 그렇게 예고했지 비슷했었어요. 않습니까? 예. 그때는 사실 목요일 오후긴 했는데 목요일 오후였으니까. 하고 월요일 날 10시에 선고를 했는데 하여튼 좀 그렇게라도 진행이 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저희들이 이걸 하나 딱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자 방금 정리했듯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네. 이제 사라졌다. 특히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또 강경보수 쪽에서 저희들의 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 촉구가 마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뭔가 좀 줄이기 위해서 라고 이제 자꾸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공격하는 지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이렇게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예, 지금 하명 FTA 등 트럼프 정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고 또 취할 예정인데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리더십을 확보해서 트럼프와 마주 앉아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국익을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국 경제를 지켜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말 해야 하루는 됩니다. 빨리. 예. 더 이상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또 이거 국론도 하루가 멀다하게 맞아요. 자꾸 이렇게 벌어지고 분열되는데 이 국론 통일, 국민 화합을 위해서라도 네. 하루라도 빨리 해야죠. 이게 진정한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그 우원식 의장은 윤석열 탄핵 선고 빨리 해달라. 거기에다가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해달라 얘기하는데 한덕수 총리 아직까지 임명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그저께 네. 우원식 의장님의 촉구는 네. 정말 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방금 이제 헌재 신속한 예, 판결 촉구 또 마은혁 네. 재판관 임명.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예사롭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은 우선 이제 그 입법부 수장으로서 뭔가 좀 비상한 각오를 다지면서 한 말이다. 네, 비장했다. 예. 네. 또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다음 주를 넘겨서 네. 4월 중순으로 넘어간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네. 4월 18일 날 두 재판관이
이제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퇴임해야 됩니다. 예. 그때까지 물론 하겠지만 만에 하나 하지 않는 경우 한코 두 분의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면은 사실상 이제 탄핵 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극도로 혼란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국가가 가는 겁니다. 마비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비고 또 그 아수라장이 되는 상상도 하기 거죠. 이제 싫습니다. 예. 또 뭐 탄핵 선고를 빨리 해라, 뭐 헌법재판관 해라. 또 하고 또 이 국론은 어떻게 더 번질 것이며 예. 그래서 이제 우 의장님이 그런 것에 대비해서 만약에 4월 4일까지 4월 11일이면 딱 그 두 재판관의 그 퇴임 일주일 전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까지 거의 마지막 기다리기에는 선거 진짜. 너무 마지노선까지 가는 예, 거니까 예. 다음 주까지 만약에 예. 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회의장으로서의 결단을 하겠다. 근데 그게 결단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마원혁 재판관 임명하고도 예. 또 결부가 되겠지만 물론 헌재를 압박하는 또 국회 차원에서의 비상한 수단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마원혁 재판관 부분에 대해서 한두수 총리가 계속 이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위헌적인 행위를 계속 한다면 네. 사실은 헌재가 지금 헌법재판을 임명해야 된다고 스스로가 또 했고 8명 전원이 임명하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했고 또 한 총리 뭐 그 탄핵 기각하는 예. 한 분도 예. 열흘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탄핵이 좀 빨랐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석 달이 넘었고요. 또 한두수 총리 또 다시 대행으로 복귀한 적도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2주가 넘어가는 상황에서조차 넉 달째 마원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사태, 헌재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헌법 불이행, 헌법 위반을 하고 있다면 국회에서 올라오는 그 발의에 대해서 재탄핵에 대해서도 본회의까지 올릴 수도 있다 하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사하는 거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 의장님이 상당히 좀 신중한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고비 때마다 해왔고 물론 또 해결사 노력도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번에 또 의장으로서 또 계엄을 담을 넘으면서까지 막았던 네. 그런 그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어떤 고도의 책임감에 따르는 조치, 결심 이런 것이 지금 다지는 가운데에서 촉구를 하신 거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처럼 헌법재판소가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 재판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가 났으면 이제쯤은 선고가 돼야지. 뭐 어쨌든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선고를 해야 되고 더 끌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더 꼼꼼하게 이제는 꼼꼼한 그런 판단 이거 다 이거 뭐 어렵습니까?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실은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네. 그 국가 권력기관 중에서 네. 사법기관, 뭐 헌법재판소, 검찰, 법원, 대법원, 경찰, 선관위, 네. 뭐 이런 이제 중앙 헌법기관들, 사법기관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네. 상당히 제일 신뢰받는 기관, 50% 넘었거든요. 그게 55%까지 간 적이 네.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검찰은 그 구속 취소하고 적시 항고 안 해가지고 네. 꼴찌로 또 추락하는 20 몇 프로인가 그런 또 있었는데 네.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이것을 스스로가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87년 유골항쟁의 대국민 항쟁의 성과물로 헌재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때 헌법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헌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예. 독재자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헌법 재판소를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헌법 위반을 이제 제대로 심판해 달라 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과적으로 해왔고 인권이나 또 헌법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전통을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는 이런 하루하루가 지연되는 국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고통받는 맞습니다. 이것을 맞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헌재는 이제 스스로가 방치하면 안 되고 이제 빨리 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빨리 선고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수요일 날 있었던 항소심 선고인데 일단 요 얘기도 좀 해보면 국민의힘이 좀 패닉에 빠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침에 뭐 승복하라고 했다 갑자기 막 선고 절에 나니까 정신을 좀 못 차리시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 정도로 또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뭐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잘 모르겠어요.
대법원 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나오는 대로 지금 뭐 말하고 있죠.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진짜로.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무죄 선고 전날 네. 원내대책 회의에서 승복하라. 승복하라 이렇게. 이재명은 승복하라. 본인 승복하라. 이게 연결되잖아요. 아니 그 전날 승복하라 승복하라 그렇게 재촉을 해놓고 예. 막상 문제가 나니까 승복하지 않는 승복하라. 뭐 우리 뭐 연구회가 뭐 카르텔이 작동했다느니 예. 전혀 승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참 그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정말 몇 아니, 시간 만에 바뀌었어요. 아니 몇 시간 그렇습니다. 만에.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 네. 멘트가 어땠습니까? 정의가 살아있음을 법원이 보여준 네. 그렇게 평가해놓고 또 승복하라 승복하라 해놓고 지금 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뭐그뭐 또 음모론이 뭐 또 하여튼 뭐 무슨 관계 때문에 뭐가 또 하고 성향이 어떻고 네. 또 그 판사 재판부에 대해서 잘게 또 아니 할 말 없으면 뭐 우리 명예를 훼손하는 국제인권법 얘기합니다. 뭐 그런 네. 온갖 또 말까지 퍼붓는데 정말 나오는 대로 예 하여튼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제하고 네. 승복하라. 어허. 권성동 원내대표님. 예. 네. 그 검찰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게 윤석열 그때는 구속 취소됐을 때는 즉시 항고 안 했어요 결국은. 근데 안 이번에는 이게 뭐 용어는 아니지만 즉시 상고를 했더라고요. 대법원 상고를 정말 판결 나자마자 하겠다 하더만 다음 날 바로 해버렸어요. 아니 김성훈 그 구속영장 네. 청구 때 네. 검사 한 명도 안 갔습니다. 0. 정말. 이재명 대표 항소심 때 검사 10명. 네. 10대 0. 네. 이것이 검찰의 편파성. 얼마나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했으면 검사 10명이 출동하고 네. 얼마나 비아픈 서버 그 감출 게 많고 그거와 뭐 검찰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검사가 한 명도 안 갔다는 거는 그 영장 받아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영장 아니 그런 실질식사를 그 많이 검찰의 가는데 그런 표나는 예. 보이는 이러면 편파 안 되죠. 아니,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없어요. 가서 그냥 가서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아니 뭐 그거 가야긴 핵심적으로라도 가야지. 안전에 있어야 그럼 될거 물어보거든요. 아닙니까? 판사가 뭐 여기 구속영장 취지가 뭐냐 물어보면 증거인멸 우려 있고 도주 우려 있다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뭐 누가 그러면 변호사 와가지고 피의자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것만 듣지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검찰이 참 정말 계속 나쁜 마일리지 같은 게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말 이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따르는 네. 이 검찰의 무소불위에 걸려 견제받아야 되고요. 네. 특히 그 권력을 진 자의 정적 죽이기에 검찰이 앞장서서 무리한 기소 또 표적 수사 또 뭐 기소 줄 기소 이런 그 정말 독재 시절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했던 것이 지금 현재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네. 하는 것을 보여준다 봅니다. 자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산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박형준 부산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LCT 나왔더라고요. 이게 네. 특혜 의혹 받았던 거 그곳 아닙니까? 네, 뭐 그런 말썽이 많았던 아파트에 있었네요? 소유를 갖고 있었고 참 그 21년도 이제 보궐선거 때 판다고 않겠나요? 나와서 매각하겠다 했고 예. 또 뭐 재산을 사역 기부하겠다라고 했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니 그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보궐선거 끝나고 뭐 재산은 네. 일부 기장군에 있는 일부 재산을 뭐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옮겨놨는데 그거는 오는 주머니에 있는 자기 재산을 왼 주머니로 온 것밖에 안 되죠. 그 면세 혜택도 받고 거의 다 자기 거. 예,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 보장이 되고 그 LCT는 지금 4년간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약속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국감에서 우리 당 이제 이해식 의원이 LCT 그 아파트 판다 해놓고 왜 안 판냐? 네.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너무 따지지 마시라. 뭐 이런 토로 이야기했어요. 예. 아니 그러면 그 공약을 왜 합니까? 약속을 왜 합니까? 시민들한테. 하면 안 되죠. 사정이 있을 것 같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지금 이제 4년째가 되는데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 참 좀 그렇습니다. 맹태균 수사도 지금 곧 받는다고 예. 소식도 들리고
다른 하여튼 좀. 사람들도 지자체장이나 지금 국회의원들 재산 공개를 했는데 좀 눈에 띄는 게 대부분 강남권에 아파트는 있는데 네. 자신의 지역구에는 집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그런 되지?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그건 어떻게 막 봐야 됩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아이 정말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강남에 그래 비싼 집 해놓고 강남에 출마하지. 그 강남에 다 가시라고 해요. 강남구청장 가시라고요. 강남구청장. 가시라고 해요. 아니면 구의회 출마해서 구의회장을 하시든지. 구의회장을 하세요. 아니 그래 강남에 그 비싼 땅 아파트 그리 갖고 네. 있으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표리부동한 거죠. 네, 소개는 드릴게요. 홍준표 시장 같은 건 잠실에 있고요. 김동연 지사는 김동연 지사 이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 여야 뭐 예, 가릴 거 가격이 없이 없다는 거죠? 물론 뭐 부동산 도곡 정책의 레슬링. 영향은 안 대치동. 죽겠죠. 엄청 비싼 도곡동 도곡레슬. 김진태 지사 같은 거 대치동.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도 서초 반포 아파트 갖고 있고요. 주철현 의원도 서초동에 있습니다. 다 뭐 여야 이건 여야 불문하고 뭐 이 자꾸 그러고 보니까 강남에 똘똘한 한 채만 갖고 다른 거 하지 말자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자꾸 그것이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도 네.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못 불신하는 못 거고 믿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면에서 그래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자꾸 솔선수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국회의원 할 생각이 1도 없지만 저라면 그 지역구 집을 사야지요. 최소한 강남의 집은 저는 뭐 지역구 집이 있고요. 있어요. 저희 아파트 가격 있습니까? 조금 떨어져서 뭐 화가 나시긴 그렇습니다만 저는 네. 해운대 집 팔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 아니 그게 기본 자세죠. 정상이죠. 예. 일반적인 의원이라면 그렇죠. 아니 그 강남에 집 팔고 지역구에 집을 넣고 네. 그러면 그 차익이 많으면 예금해 놓으면 이자 놓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네. 만족하고 살아야지. 공직자가 그래 떡 강남에 대치동에 뭐 이렇게 탁 이렇게 그거 해놓고 네.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강남구청장 나가라고 그러면. 그 구의회장을 하시든지. 그 참나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너무 와닿는데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뭐라고 지방에 다른 지역구 위한 척하면서 다 위선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선으로 그걸 보이잖아요. 또 지키는 그 또 국회의원이나 다 지키는 국회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까지 불신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최 의원님만 해도 지키고 있고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인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강 디펜스 플러스 김종대 전 의원 또 박성진 안보 22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성진 우리 대표님 안보 전문 기자로 활동하셨죠? 네, 네. 한 24년 정도. 아, 그래서 오늘 최강 디펜스 플러스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좀 케미 본격적으로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존경하는 네. 우리 또 선배님이시.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이번 주에 있었던 내용인데 1심에서는 집행유예형 실형이 떨어졌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뭐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많이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나왔긴 했지만, 아예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할 수 없도록 꼼꼼하고 예. 아주 그 정치한 논리,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무죄 판결을 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심과 다른 점은 1심에서는 그
문장 단위, 심지어 글자 단위로 짜집기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뭐 김문기를 본 적 없다, 골프 안 쳤다 이랬는데 이게 여러 문장에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받고 그걸 다 인용했다는 거. 이런 점에서는 역시 좀 2심 재판부가 좀 시야의 지평을 넓혀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잘 봤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심에서하고는 전혀 다른 판결이 가능해졌고 더군다나 이번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어떤 다른 어떤 변수가 거의 제거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에 큰 걸림돌은 제거됐다고 사실 보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판결문이 100페이지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100페이지인데 뒤에는 공소장 뭐 인용한 거고 별지니까 뭐 그렇긴 그거 빼고 하지만 나면은 그래도 참 보면서 판결을 재판부가 꼼꼼하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걸 하나 이렇게 다 분석을 하느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님? 저는 이게 1심 결과가 잘 됐다 못 됐다, 2심 결과가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가지고 갈수록 이 법원 판결이 온심 재판처럼 조선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원도 보면은 물 숫자에다 갈 것자거든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게 법의 어떤 그 어원인데 요새는 보면 법이라는 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아니라 편지 풍파만 일으키고 국민들한테 이 심리적 내전 상태까지 빠져들도록 하는 혼란한 상황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이건 또 사법 불신까지 연결되는데 그러니까요. 제 개인적 경험을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소장 기자 때인데 이게 굉장히 알코올 수치가 높았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저 유력 인사였는데 도로교통비방 음주운전인데 근데 무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이 상식적으로.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게 쭉 뒷 배경이라는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보니까 판사가 봐주려고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논리를 펼치냐? 그걸 딱 판결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논리를 맞추는 게 뭐였냐면은 이 알코올 수치는 정상인으로서 나올 수가 없다. 이 수치는 사망에 이르는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가 측정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거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새 판결을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 하면 이번에 뭐 지겸 부장 판사죠. 구속 취소 결정도 아마 납득 못할 사람 아마 본인만 납득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하고 윤석열 두 사람만 납득하고 나머지는 납득 못하는 이런 판결. 법은 상식에 기반해야 되고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법이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립니다. 거기다가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판결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된 판결들은 아예 온라인상 대법원에 공개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판결이 어떤 거였는지 국민의 상식으로 이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판결만 보려고 그러면은 교수라든지 법률가라든지 굉장히 제한된 사람만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미국식으로 배심제를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사이에 저 17세기의 평화를 달성한 방법이 그 중간 회색 지대에서 약탈이나 범죄가 벌어지잖아요. 네, 맞죠. 어떻게 해결했는가 보면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동일의 배심원단이 참여합니다. 범죄 사건에. 근데 여기에서 영국은 스코틀랜드의 배심원을 영국이 지목하고 또 영국의 배심원단은 스코틀랜드가 지목을 하는 거예요. 와, 반대를 지목해 주네요. 반대 나라의 그 배심원을. 근데 이게 300년 저 평화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는데 어떤 그 협상의 기술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헌재가 있고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 지지해주고 민주당 국민의힘 해주고 그래서 결론 낸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적 문제를 다 해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이라는 것을 하나의 정치의 연장매지, 정치의 그 후반전으로서 자꾸 이렇게 타락하는 것 같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자율성을 고취하고 독립성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게 300년 전에 영국도 한 일이다.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법원이나 헌재가 어떤 법과 헌법을 수호할 의지조차를 보이지를 않는다는 그게 게 더 중요해요. 문제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헌재가 네. 한덕수 권한대행 기각을 했다 이거예요. 기각을 하더라도 말미에는 이 헌재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되고 국가 헌법 수호의 중추적이면 마지막 기구다. 이 헌재를 지켜주셔야 되고 헌법은 지켜야 되고 수호해야 됩니다. 뭔가 법원의 결의가 나와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헌재가 헌법을 지킨다는 어떤 그 분명한 그 지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판결문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결정문에. 그러면은 헌재가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누가 헌법을 지킬 것이며 이렇게 헌재를 독립시킨 이유는 저기 뭔가 헌법에 대한 어떤 보다 저기 강한 최고 재판소를 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국민이 만들어 주었더니 저렇게 판결할 것 같으면 일반 법원에서 하지 뭐하러 헌재에서 미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네. 이런 거 다. 뭐하러 뭐 굳이 헌재를 만듭니까? 그리고 실제 헌재 저 변론 보십시오. 형사재판 같아요. 형사재판 같이 해요. 그 사람들 다 법관 하던 사람들이에요. 싹 다. 대법원 맞습니다. 들어갈 사람들이 그거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이 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다른 나라는 일반인이 헌법재판 가기도 합니다. 외교관도 하고 정치인도 하고 그게 다 뭐 해요. 어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집단적인 의지, 국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헌법 판결을 하라는 얘기인데 하는 거 보면은 무슨 판결이냐면 사후적 심판입니다. 이건 원래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거죠. 근데 사전적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판결문, 선고문을 통해서 국가의 사법 체계가 진화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에 대해 위반하는 동일한 어떤 그 국가의 실수나 범죄를 막겠다는 이런 의지가 투영되는 사전 예방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다 사후적으로 요게 증거가 가치가 있냐 저게 아니냐 이러다가 절차 논쟁에 빠지더니 각하를 하기가. 결정장애에 빠져요. 결정장애. 자,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선고일 문제 같아요.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선고일을 안 잡는 겁니까? 못 잡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그마한 사항에 조정하는 차원이 아니고 큰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큰 거를 합의를 못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극단적인 예로는 그 4월 18일 전까지 결정은 안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분석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소위 말해 5대3 대드락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5대3 얘기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8명이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9명이 완전체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또 이게 앞뒤가 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판결을 못하게 해가지고 반대편 쪽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봤는데 너무나도 많은 혼동과 가지수가 나와가지고 혼동스러워요 실제로. 5대3 대드락 얘기를 좀 해보죠. 아니,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못하는 거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보도의 최초 보도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일보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5.5 대 2.5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민주당을 취재한 거라고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SBS가 5대 3 설을 내보낸 거거든요. 이거 불과 열흘 전에만 나왔어도 이건 무슨 개소리냐 그러면서 무시하던 논리입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은 보수 언론이 이렇게 넌지시 얘기한 걸 우리가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했다 현실화된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뭐 늦춰진다고 했는데 늦춰졌어요. 아니 다 3월 7일 날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요. 3월 8일자에 조선일보에서 그 이번 석방으로 인해 가지고 헌재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대로 됐죠. 그때 다 웃었습니다. 14일 될 거다.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죠.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저기 한덕수 재판에 대해서도 그 저기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기각에 가깝다고는 보긴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7대1로 되는 것도 이거는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기 이제 의견이 갈라졌다. 우리 전부 8대 0이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도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애초 설계였다는 거예요. 다 따져보면 설계가 아닌가 혹시나. 설계였다는 거예요. 조한창 전개에서 조한창은 임명했는데 마은영은 또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다는 거죠. 예. 그것도 그때 희한한 논리란 말이에요. 왜 여야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서 저 마은혁 재판관만 빼놨냐 이거예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게 지금 결정타가 되고 있어요. 네. 4월이 되면은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담은 어떤 정치 재판을 한다고 믿어왔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본인들의 개인 입장에서 각자 살 길을 찾는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내용 논쟁이었습니다. 뭐 계몽이냐 계엄이냐. 뭐 의원은 저기냐 요원이냐, 국회 봉쇄냐 질서 유지냐 이런 거였어요. 네. 근데 이건 너무 압도적으로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절차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냐 마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네. 없냐, 국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절차 문제도 아니고 난 수구이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냥 더 하겠다.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또 옮겨집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너무 답답한 게 지금 국민들이 다 정치만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맞아요. 4월 3일 관세 25%를 때린다고 그러는 상황이고 우리 경제적인 문제 빨리 해결하고 또 돌파구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이 지금 정치권하고 여야의 어떤 심리적 내전 상태로 국민들을 끌어모으면서 또 헌재가 이렇게 빠른 결정을 안 내주기 때문에 해결해줄 기간은 헌재밖에 헌재는 없잖아요, 예, 사실은. 근데 헌재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보면은 이게 소위 정치의 소용돌이 안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못 내려준단 말입니다. 근데 헌재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라기보다 그 고민이 또 내심 또 내재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 부분. 그럼요. 왜냐하면은 이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5대 3이라고 한다면은 네. 여기서 어느 한쪽에 양보하지 않으면은 클리어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편을 동조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아무리 법률가더라도 감정적인 측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극단적으로 거기도 사실 붙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착 상태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현장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자꾸 혼자 재판 빨리 하라. 뭐냐면 거기서 시위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차분하게 빠르게 근데 차분하면서 빠르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약간 꼬집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오르신 말씀인데 예. 자, 이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은 결정을 했지만은 그러면서 한덕수한테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조금 달리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뭐냐하면 헌문제를 수호하고 기능을 정상해서 헌법을 지키는데 헌재가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군인이 말이죠. 네. 총 주고 해가지고 싸우라고 내보내면은 자기가 지켜야 될 진지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이 군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할 때 싸울게요. 그리고 내가 싸우고 싶을 때 싸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터에 이런 군인들 내보냈다가는 국가 망합니다. 지죠. 지금 헌재가 하고 있는 행태가 그거예요. 내가 마은혁 임명할 때 결정은 8대 0으로 해서 임명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번에 뭐냐면 임명 안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한 사람이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게 재판관의 재량으로 우리가 인식이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국민들 각자 여론 보면 자기 위치에서 나 나중에 나의 앞길과 나의 미래에 어떤 판결이 유리하냐. 극단적으로 이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나라 지키고 헌법 지키라고 해서 내보냈더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진지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심지어 헌재의 권위도 지금 안 지키는 게 이 정도 국민의 여론이 지금 들끓고 국가가 내전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판결은 고사하고 헌재의 공보관이라도 나서서 지금 어떤 상황인데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헌법은 헌재가 끝까지 사수할 겁니다. 말이라도 메시지. 이것도 없어. 이게 지금 3월 14일, 21일, 28일 이제 급계 28일 쭉 지나가서 지금 종결된 지도 한 달이 다 넘어갔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무슨 일반 선거를 사실건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닌데
그 정도 되면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보관이 나와서 뭔가 상황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지만 이 혼란감이 그나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거 어떤 원칙이라도 밝혀져야죠. 그러니까요.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모습을 최소한. 공보관 통해서 최소한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또 이게 망은혁 재판관 후보의 문제에 관해서도 한 분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건과 관련해 가지고 임명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복형 재판관이요. 예, 김복형 재판관이요. 그 상당한 기간이 뭔지 소위 말 구체적으로 얼마나 된지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위헌적인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소위 말하는 어느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임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민법적에도 뭐 어떤 민사 재판에서 보면 상당한 기간 해가지고 상호가 협의해서 알아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판결로 저는 읽혀졌거든요. 네. 이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오히려 형사법에 가깝지 민법적 상황에 가까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 우리가 집안에 어른이 이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병원에서 안절부절 병간호하고 그랬는데 의사 하나가 나타나는 거요. 네. 그 지금 가끔 호흡도 이상하고 선생님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진료 끝났습니다 하고 휙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야. 네. 지금 어르신 돌아갈 줄 모르는데 우리는 애가 타가지고 한마디라도 뭔 얘기라도 듣고 싶은 게 의사한테 지금 국민들 마음이 딱 그렇게 됐어요. 4월 18일이면은 이거 헌재 사망 선고입니다. 이제 저 심정지 상황입니다. 심정지 상황이라고. 주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선생님 뭐 하는데 당장 당사자인 헌재가 말이 없으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자기 사명을 망각한 것이다. 이게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있냐 이거예요. 결국 이 뭐 헌재를 뭐 8분의 재판관을 저희가 다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는 아니겠죠. 뭐 한두 분이 아니면 맡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기관이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대비했을 때 뭐 죽이라 원시 시대 같으면 확 죽이고 막 칼로 찌르고 이런데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그 9명을 뽑아주고 우리 헌법이 예정한 거 아닙니까? 87년 헌법 만들면서 만들어 놨더만 이걸 안 하고 방기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국가 최고재판소가 네. 거기에다가 나는 이거 국가를 의도적으로 낀 무정부 상태. 요즘 유행어로 아노크라시라고 하는. 아노크라시. 예, 이런 어떤 개인도 아노미 상태가 있는 네. 거 아닙니까? 국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노크라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30배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권한대행이나 헌재가 하는 행태는 그것을 방치하는 형태로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엊그제 치안관계 장관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뭐라 그랬냐. 헌재 선고할 때 폭력, 방화, 기물 파괴는 현행범 체포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본인도 심각한 걸 알고 있다는 뜻이야. 알고 있다는 거죠. 나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랬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도 그렇고. 네. 그냥 뭐 통상 얘기만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국가가 위험하다는 걸 심각하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네. 그럼 정상화되는 조치는 왜 없는 거냐. 이게 굉장히 지금 국가가 위험한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번 주 특히 이제 뭐 마지막 바람이라고 하면 4월 4일 정도 날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1일까지 가면 또 4월 10일까지 너무 머니까 또 더 바람은 오늘 그냥 고체하고 한 월요일 정도 만약 선고된다면 파라별 말이 다 나와요. 뭐 만우절이라서 안 된다. 예. 뭐 보궐선거일이라서 안 된다. 예. 그러면 산불은 왜 얘기 안 합니까? 네, 그런 식이라면. 예. 또 일각에서는 망은혁 재판관이 설사 임명되더라도 평일을 다시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시간적으로 또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에서는 다시 한번 또 증인 신문을 하자 이렇게 변론 요구를 재개가 하고 변론 쉽지 재개가 않습니다. 하자 예. 그렇게 돼 버리면 4월 18일 전에 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맞습니다. 석 달 전에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하던 시절에는 윤석열 제명 출당 시키려고 윤리위 소집하고
자기가 용산 가서 하야 약속 받아오겠다 그랬던 당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때 자기들이 급했으면 그랬던 당이 석 달 후에 지금 싹 바뀌었잖아요. 이제 시간 지연 전략으로 하는데 이거는 말이죠. 그 일종의 어떤 그 무정부 상태를 기획하는 일종의 어떤 그런 전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그래도 이 불리한 공간의 판을 깨보자는 식의 발상입니다. 이게. 정치적 그런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몇 달째 지금 사실 잠도 잘 못 자고 혼란된 상황. 윤석열이 작년 12월 3일 일으킨 계엄 이것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면 결국 군대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군대. 좀 궁금해요. 오늘 대표님 오셨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사령관급들 아주 높은 장성들 뭐 이거 보면 모르지 않을 건데 왜 이런 계엄령을 따랐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얘기해 보고 싶은데 네. 첫째가 출세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출세. 그리고 삼성 장군 입장에서 내가 별 하나 더 달 수 있다. 군인한테는 진급이라는 게 아주 절실함이기 때문에 진급 너무 중요합니다. 예, 군인들한테는. 예.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이거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두 번째가 이 계엄령 출동 지시가 불법적인 상황임을 아주 깊이 느끼지 못한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검색한 흔적도 있지만은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예비역 사성장군을 만나서 전역을 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도 나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하고 입장이면은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할 아니냐.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우리 군인들이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게 미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미군의 핵심 가치가 7가지가 있는데 가장 제1의 가치가 충성입니다. 그런데 미군은 육군 교리에 보면은 충성의 대상이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 첫째가 헌법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군이고요. 세 번째가 부대고 네 번째가 전우입니다. 네. 그 전우에는 자기 상관도 있고 부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어느 하나 소위 말해서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헌법같이 위배되면 그 불법적인 명령이거든요. 첫 번째가 헌법 법률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게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가 어렵게 고육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리니까 윗사람의 지시는 불법적인 명령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네. 항상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군이 전쟁에 나갔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상명하복의 정신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이 상명하복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 가치 기초하고 법률적으로 맞는 불법 명령이 아닐 경우에 합법적인 명령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명령일 때는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네. 우리 장교들한테도 그렇고 병사들한테도 그렇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네. 부당한 명령이 도대체 뭐냐? 부당한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불법적인 명령과 부당한 명령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보면은 돌격 앞으로 하면은 본인이 죽을 걸 하면서 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이거든요. 이거 부당한 명령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러고 따라야 되는 거죠. 군 형법상에서는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부당한 명령이냐 불법적인 명령이냐 이런 것도 구분해주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군에서 헌법적 가치를 교육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 사람을 얘기해봤지만은 이게 과거에 쿠데타를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육군 사관학교. 그럼요. 예. 육사 출신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쭉 이어오면서 교육을 받아갖고 그 사람들이 키운 세력들이 지금 이제 또 그 사람 또 키운 세력들이 이거 사령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이란 말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취재를 해봤는데 육사에서 이 헌법 가치에 대해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권 말기인데요. 헌법과 민주시민이라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교양 과목에. 근데 그게 왜 생겼느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이 네.
비상계엄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장교 예비 장교들한테 헌법적 가치를 교육시켜야 해가지고 그걸 감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게 왜 필요하느냐 없애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쭉 이어온 걸로 제가 보이고요. 예. 이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을 하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요즘 제가 대표님 말씀 중에 또 와닿는 게 그나마 중간 지휘자들 예컨대 뭐 영관급이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그 지휘자들은 그나마 교육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이게 국회 들어가서 우리가 저거 하는 게 맞냐? 이런 판단하면서 주저했던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사령관들은 그렇다면 그 삼성 이런 별 세 개는 그렇지만 연관 대령이나 뭐 중령이나 밑에 그런 어떤 증언들이 있는 거 보면 그것도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구조 적어도 고급 지휘관 이상들은 저항한 사람이 없고 거기다 아무 그냥 차질 했어요. 없이 그냥 했어요. 예, 사소한 걸림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부 구조 전체는 거의 안 움직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배경을 제가 곰곰이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삼성장군 소위 말해서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 사령관들은 이미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언지를 받았잖아요. 진급.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은 본인들이 고민했겠죠. 그 대표적인 군인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근데 헌법적 가치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약에 사전에라도 비상계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약에 준비했다면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도 그 전날 헬기를 준비시키지 않았던 거죠. 사실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 전날 헬기를 준비시켰어야죠. 미리.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국은 그나마 나름대로 나중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자기의 소신을 다시 한번 밝힌 장군은 특수전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군검찰에 소위 적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부하들한테까지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부하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말라. 그리고 대통령이 불법적인 지시를 자기가 받은 거 분명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소위 내란 세력들과의 헤어질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나머지 사령관들은 그렇지 않죠. 지금 사회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현재 분위기도 잘하면 탄핵이 기각되겠다. 그러면 나도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데도 소위 말 결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했던 것 중에 진급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더 생각했던. 노상원 딱 그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상원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이른바 햄버거 해동하면서 영관급 불러가지고 야 너 진급 시켜줄게. 진급을 미끼로 뭔가 이렇게 그것을 이용했던 거. 그러니까 진급이 약점이라는 거를 노상원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사 대령들하고 정보사령관까지가 어떻게 보면 진급의 취약계층들이거든요. 노상호 문상호 정보사령관 오리지널 정보 출신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 징계 대상자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문상호가 보직 해임 당하고 좌천됐어야 되는데 그걸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기회를 준 거죠. 그게 이 노상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령들을 부수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때마다 이제 진급 얘기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본인들의 유일한 살 길이자 구원의 동아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급 때문에 뭐 이거 나쁜 것 같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진급의 영향력에다가 그 어떤 그 유튜브 이렇게 자료들을 통한 가스라이팅 이러면서 노상원 본인의 야심이 또 중요했거든요. 노상원도 본인이 좀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은 지난 대선 때부터 김용현하고 이미 원팀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노상원한테 김용현이 윤석열 소개시켜주겠다. 그런데 노상원이 사양하잖아요. 제가 나가면 내가 성범죄가 있어서 다 판이 이상해지니까 이선에 물러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주고받는단 말이죠. 노상원 얘기 좀 우리 대표님께서 노상원 관련된 취재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하던 노상원하고 김용현 저는 기억나는 게 계엄 잘못됐을 때
상원아 어쩌노? 뭐 사투리고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냐? 상원아 어떻게 하면 좋니?라고 했던 그 정도로 사실 관계가 밀접한 것 같거든요. 그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인연은 36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생도 때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이 청와대 근위부대인 제55 경비단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작전과장 소령이었고 김용현 전 정보사령관은 제대장이라고 55 제대장입니다. 제대장. 왜 제대장이냐면은 55단 같은 경우는 중대 병력이 정규 중대 병력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급 부대를 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위 때 제대장이었고 그렇게 만난 인연이 쭉 가면서 박근혜 정권 때는 이 소위 말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박흥렬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이었고 그 밑에서 비서실장 밑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또 정책과장을 했어요. 쭉 이어져 있거든요. 육군본부에서 있을 때 비서실 밑에 있습니다. 정책과가. 그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본인들 두 사람이 굉장히 케미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그 당시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는 기사를 써가지고 부딪힌 적이 있어요. 저는요. 그 당시에 어떻게 청와대 경호처에서 투스타가 근무를 하느냐, 그 말이 되느냐. 그렇지. 원스타 투스타 그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가 이거는 순전히 뭐냐, 이거는 투스타 통해 가지고 군 인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심하게 부딪혔죠. 그 당시에 그쪽 주장이 뭐였냐면 경호처 주장이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투스타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무인기 관리랍니다. 무인기요? 청와대 공역의 무인기 관리라고 그러길래 이게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허접한 대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인기 관리면은 그 당시에 드론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무인기라고 썼으니까 무인기 관리면 소령이 육군 소령이나 육군 중령이 해도 되고 공군 소령이나 중령이 해도 되는 거 어떻게 투스타가 하냐 그랬더니 소장이 하느냐. 육군 소장이 안 했다.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 위인설관식을 뭘 해왔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성추행 사건으로 소위 말해서 정보사의 OAC라고 그러죠. 잘 아실 겁니다. 오피셜 어드밴스 코스 해가지고 고등군사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받으러 온 여군 대위를 심하게 성추행해서 이제 문제가 돼서 군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이 노상원 같은 전력을 가진 사람이 장군이 될 수 있냐는 것도 군 구조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인사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켰는데 영광급도 일으켰어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그 사건 때문에 보병에서 정보부로 병과를 옮겼고 이름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차마 입에 올리기가 좀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자제합니다만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무사령부라든지 그런 데서 인사 검증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누구냐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김용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 수도 있고 그 당시 참모총장일 수도 있고 박흥렬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키워온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정상적으로 이 군 생활을 하지 않고 군 인사에서도 비정상적인 이 소위 말해서 필터링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 소위 기괴한 비상계엄, 불법계엄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두 사람의 그런 어떤 관계가 이렇게 이어졌고 실제로는 아직까지 노상원이 입을 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수첩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내란 수사의 가장 어두운 측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공소장에 나온 내용에서 모든 수사가 제한되고 있거든요. 근데 노상원은 전혀 수사가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비화폰도 12월 6일까지 썼던 걸로 돼 있고, 그러면 이런 어떤 주변 정황들이 다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났어요. 그 상황에서 빨리 탄핵이라 됐으면 그게 좀 동력을 받을 건데 탄핵도 정지가 돼 있고 탄핵도 정지돼 있고 다 정지가 돼 있고 거기에다가 이 노상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점에서 드러나는데 이 노상원 수첩도 경찰이 확보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경찰이 밝혀낸 거지 검찰은 밝혀낸 게 없어요. 검찰은 애써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요. 애써 외면. 이 노상원 없는 존재 취급해. 그렇죠. 아. 참 이 정도 중요한데요. 수거 이런 거라면 제가 만약 검찰이고 하면 정말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수거하고 주요 인사들을 빠뜨려 죽인다는데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이 정도 증거가 드러났는데 왜 더 조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해가 안 없고 돼요. 그리고 노상원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군 내부 의혹을 네.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라도 하느냐? 안 하죠.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김용현 장관이 뭐 요즘 뭐 칭찬을 많이 받는데 김선호 장관대행이 네. 칭찬을 많이 받는데 이 사람은 그냥 중립입니다. 중립. 그런데 지금 화급한 의혹 규명할 게 많거든요. 뭐 드론을 올려보낸 거, 오물풍선 원점 타격한다 그러는 거, 거기에다 아파치 헬기 요즘 뭐 백령도 비행한 거, 거기에다가 오음리 2군단 관할 지역에 왜 영연백을 3,800개를 사들였냐.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저장 비축 물량을 늘린다 그러면 전방군단에 다 늘려줘야 되는데 오로지 거기만. 네. 딱 한 군데만 그것도 긴급 소요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백을 사들인 거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죠. 거기다가 못하는 거죠. 네. 지금 검찰이 그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김용현. 김용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요. 그런데 김용현 측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에서 공개해 달라 이렇게 하고 노상원도 마찬가지고 노상원 전 정보자료도 마찬가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반대 같아요. 반대. 거꾸로 돼야 반대 같아요. 검찰이 뭐 숨기려는 거 아니냐는 네, 의혹을 그런 생각이 심어주기에 자꾸 들어요. 충분한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성관위에 그 수방사 특전사가 출동을 했지만 거기는 점검하러 간 게 아니라 시설을 통제하러 간 거고 네. 그 다음 팀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또 있었죠. 서버를 직접 볼 수 있는 그것도 드러나고 해킹이 있는데 가능한 이 부분도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보십시오. 핵심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대통령실에도 잔당 세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하나도 걸린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네. 보면서 이게 즉강 끝이라는 걸 내놨지 않습니까? 즉각 강력히 끝까지 한다면 이건 사실은 전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적어도 국제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저는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길게 한 1년 동안 계속 비상계엄 여건 조성 작전을 해온 거예요. 무인기 사건도 그렇고 영연벽도 사실은 보면 2년 전 거기 때문에 합참에 수요라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왜 그때 얘기했습니까? 이상하죠. 그때도 예. 즉강 끝이 되고 맞물려 있어요. 그때부터 남측에서 북측을 끊임없이 자극해가지고 국지전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 문제 오히려 이게 맞습니다. 됐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번 불법 계엄 같은 경우는 계엄 후에 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거를 이유를 대는 어떤 조작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걸로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HID라든지 정보사라든지 그쪽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가 많이 나와야 되고 어떤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이거는 이 윤석열 군부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이 비상계엄 여건 조정 작전을 했다가 그게 실패하자 아하. 나중에 비상계엄 여건 조작 작전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뭐죠? 한마디만 할게요. 예. 지금 육군본부가 4월 군장성 인사 준비 작업 들어갔습니다. 또 혹시나 또 그 인사가 또 쪽으로만 구성이 된다면 저번에 그것도 경찰 인사 보십시오. 충격적인 또 상황. 지금 그거 심각한 쉽지 문제입니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 디펜스 플러스 지금까지 김종대, 박성진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달면 5,000 통통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세계와 K 이어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 세계와 K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일야 교수 세 분 동시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계와 K 풀코스 가네요. 풀코스. 네. 이제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사실은 두 분이 나올 때마다 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으로 좀 많이 나눠지는데 같이 나왔기 때문에 네. 러시아, 중동 동시에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코너의 위상이 네. 그만큼 올라갔다는 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지만 아직 국내 얘기 조금 외신 바라보는 시각 좀 바라보겠습니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결과 무죄 네. 나오는데 이것도 외신에서 앞다퉈 다뤘네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던가요? 우리만큼이나 외신에서도 이게 신기해요. 엄청나게 관심이 이게 신기해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네. 그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그 친위 쿠데타 일어난 이후에 네. 사실은 외신들이 주목했던 인물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오. 그 당시부터 외신 인터뷰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공통된 얘기가 그거였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다. 다음 대통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는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항상 그 기사의 말미에 이렇게 사법적으로 재판이 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네. 이걸 잘 넘어야지 사실은 조금 안정권에 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항상 덧붙여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결과에 외신들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죠. 외신도 다 알고 있네요. 우리만큼. 다 안다니까요. 그래도 신기하다. 너무 자세하게 안다니까요. 그래서 다 보도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라고 판결했다라는 팩트와 함께 이로써 대선 출마를 막아왔던 장벽이 제거됐다. 근데 다 이런 논리예요.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AFP 통신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안정권에 들었었다. 대선 주자로서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일본도 엄청나게 관심이 일본도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역전승을 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진짜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유력하구나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논조들의 보도가 다 이어졌죠. 두 분 또 그 좀 이 선거 눈여겨 보셨습니까? 관심이 있으셨어요. 당연하죠.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도 관심 가집니까? 러시아 관심은 없습니다. 예? 러시아 관심은 없습니다. 그 관심이 러시아 없겠죠. 내에서는 전쟁 중인데 그러니까 지금 없겠죠. 전혀 관심사가 전혀 다른 데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자,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도 좀 외신이 다뤘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헌재가 판결을 안 내리고 있잖아요. 네. 외신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빨리 판결을 내려야지만 지금 극심하게 분열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봉합이 될 텐데 그 상황이 계속 교착 상태에 있는 데서 한덕수 총리가 갑자기 이제 복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총리의 복귀가 과연 이 국면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무죄 확정 뉴스는 이제 선배님도 이제 소개하셨다시피 이제 로이터 통신, AFP 통신 같은 통신사 위주지 지면지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아니면 방송국들의 홈페이지에 그만큼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근데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그것보다 훨씬 더 좀 그래요? 네. 국회가 보냈었는데 헌재가 다시 보내주네. 돌아왔네? 한국에 있는 나라가 좀 나름 좀 약간 정치권이랑 다르게 잘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국회가 보냈는데 다시 헌법재판소 돌려보냈다. 이런 것들이 참 좀 중동 시각에 봤을 때는 조금 중동에서는 한번 끝나면 끝나요. 못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 터키 얘기 좀 이따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거기 좀 문제가 있는 거서 한번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끝이에요. 사람들이 위에서 밟고 넘어갑니다. 기사회생이 없다 이 말인데 우리는 지금 보면 한덕수 총리 돌아왔죠.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어쩌면 중형이었는데 2심에서 무죄 받았던 거. 기사회생하는 모습 뭐 그런 게 조금 눈에 띄었다. 이 말로 좀 읽혀집니다. 자, 러시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도 나오고 계시니까요. 자, 지난 18일이죠. 푸틴하고 트럼프가 뭐 30일 공격 중단 합의를 했는데
결국 또 공격을 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니까 러시아 공격해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누가 멈추지 않았고 누가 먼저 했는지 불투명하고요. 이건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지질 공방 같아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네, 러시아 내에서 도는 여러 가지 텔레그램 거의 모든 뉴스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예. 통신이 되는데 이제 도는 게 그거예요. 실제 전선에서 있는 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러시아에서 그 텔레그램 직접 운영하는 네. 그 사람들이 한결 같은 소리가 뭐냐하면 최고의 통수권자에게 더 이상 이제 그 사격을 하지 않는다는 지시가 내려간 적 없다. 이런 얘기가 쭉 돌았어요. 아무리 뭐 위에서는 뉴스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내린 지시가 없다.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배경이에요. 그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미국 중재로 어느 정도 부분 휴전 합의는 했는 것 같아요. 흑해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말대로라면 휴전 실행이 가능은 한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말만 이루고 마는 거예요. 자, 18일 날 푸틴하고 트럼프가 통화를 했죠. 그리고 24일 날 사우디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방을 오가면서 셔틀 외교를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서 3국이 각각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춘다. 흑해에서 안전 운항을 이제 보장한다. 요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휴전 시점이 언제부터냐.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18일 날 트럼프와 내가 얘기한 그 시점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는 무슨 얘기야. 이게 발효된 우리가 성명을 발표한 25일부터 시작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쟤네가 계속 에너지 시설 공격하는데 과연 지킬까? 나 의구심이 드네. 못 믿겠네 러시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격하고 있어서 우리는 대응을 했을 뿐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러시아가 뭘 자꾸 요구하냐면은 자, 그 이전에 우리가 흑해에서 이 휴전을 발효시키려면은 조건이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가해지고 있는 제재를 풀어달라. 우리가 비료라든지 곡물을 수출하는 거 빨리 그 제재 풀어주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국제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추방했잖아요. 요거 풀어줘야지 이 제재 해제가 먼저 선결돼야지 우리가 휴전을 발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은 휴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전쟁 당시에 지금 물론 전쟁이긴 한데요. 러시아가 지금 접수하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몰도바 안에.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몰도바 당이지 러시아 군인들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 거기에 갔었는데요. 거기 갔다고요? 네. 카드가 안 돼요. 안 돼요. 러시아 거를 써야 돼요. 저는 이제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다 긁으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러시아 거만 쓸 수 있고 다른 카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서방 국가가 쓰는 국제 결제 시스템하고 러시아하고 끊어졌어요. 아니 어느 정도라면 저한테 유니언페이 돼 있었거든 중국 거. 그것도 중국은 안 돼. 중국도 안 됐어요. 다 안 됐다는 거네요. 아예 끊어졌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이거는 더 여기는 덧붙이자면 이런 스위프트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사실상 스위프트의 본사는 벨기에에 있어요. 벨기에. 근데 유럽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교착이에요. 그렇죠.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EU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해야 된다. 이게 우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EU 반응은. 자, 아니 지금 유럽연합 측에서는 이 휴전에 전혀 발을 못 디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혀 못 디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협상을 하면서 조건이 이 협상에 유럽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젤렌스키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안 들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프트 본사가 벨기에고 사실 이 제재는 유럽연합 측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럽연합 27개 나라가 다 동의를 해야지 이걸 해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제할 생각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죠. 이게 또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푸틴은 왜 이 능력이 미국에 있지도 않은데 미국을 향해서 이거 풀어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기 푸틴의 입장에서는 저기 우리 요게 좀 급한데 요거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한번 풀어보든지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럽한테 야 이거 좀 풀지?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 협상이 잘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안 되겠죠. 안 되겠죠. 푸틴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푸틴은 일단 절대 전쟁을 끝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딱 좋은 시기예요. 최대한 시간을 끌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을 끌다가 실제로 트럼프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곧 볼 것 같은데 일단은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러시아 전선에서도 전쟁터에서도 러시아가 우세적인 상황이긴 하고 전쟁도 유리하고 유리하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지금은 밀릴 생각은 전혀 없고 또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치라도 양보한 적 없어요. 지금은 미국이랑 이렇게 12시간 뭐 협상도 하고 계속 뭐 그렇게 길어지는 것 하는 것 얘기가 러시아가 한치도 양보할 생각도 없고 요구하기만 해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에 들어줄 그런 자세가 있긴 한데 완전히 모든 게 우크라이나가 배신하고 모든 게 100% 러시아 넘길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부터는 지금은 막 해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네. 지금 행정부가 달라졌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넘어갔는데 이 행정부의 이제 패라고 할게요. 패가 다 읽혔어요. 푸틴한테. 푸틴은 그 노림수를 알고 있네. 알고 상대방의 카드를 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상대방 내 카드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이제 아수라장이고 이제 기엇판이냐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안보 보좌관들의 이제 단톡방이 있었는데 그 시그널에서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기자를 거기에다가 불렀는데 그 사람들 단톡방에서 야야 이따가 우리 군이 예멘 때릴 거야 하고 예멘을 때리고 그 후티 반군 작전이 단톡방에서 일일이 실시간으로 얘기들이 다 나오고 군사 그 이제 비밀들이 다 유출됐는데 큰일이네요. 지금 난리 났어요. 이 정도로 뭐라 해야 되니까 실력 없고 빼기 뭐라 해야 돼? 그 나라 일 경험 없는 사람들이 원래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지금 미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푸틴 보기에는 우습죠. 푸틴은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어쨌든 자기 그 조직 정보 이런 거 다 가동시켜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트럼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푸틴은 여전히 여기까지만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미국 그 국가정보국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 푸틴은 결국은 장기전을 하겠다. 감수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끝나다 하더라도 미국의 위협이 계속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트럼프가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것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2기가 1기랑 비교해보면 1기 때는 그 정도로 엉망진창 아니었거든요. 그 이유가 딱 그거예요. 1기 때는 본인의 사람이 없으니까 기존의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나마 그 사람들 얘기 듣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근데 트럼프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와 저것들이 내 발목을 잡았구나. 그래서 2기 때는 싹 다 그런 사람 다 빼고 야 내 말 들을 거야? 그러면은 그냥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났는데 비슷한 상황이 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딘가에. 그렇죠. KKK. 이제 수장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회의하고 토론하는 그 집단 안에다가 분명히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갖다 데리고 와야지 거길로부터 나름 좀 약간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다 이제 성실한 사람들만 가지고 오면 거길로부터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만 듣고 똑같은 그냥 복종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는데 트럼프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는 자동차 25% 관세 4월 달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는데 이건 좀 사실 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26일 날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자, 4월 2일부터 발효가 되고 3일부터 징수가 들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전 세계에 다 똑같이 우리가 할 거야라고 트럼프가 일단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며칠간 시간이 있죠. 이 사이에 멕시코는 지금 엄청나게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캐나다는 새로 총리가 바뀌었는데 이 총리는 트리도 총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왔어요. 트럼프랑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 유럽연합 니들도 당하고 있었지. 일로 와. 우리 힘 합치자.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일본은
시바 총리가 분위기 좋았는데 우리 예. 뒤통수 맞은 거야 이러고 있고 예. 한국은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정말 한국은 뭐 지금 예. 한국은 지금 왜 기업들이 알아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될 판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때리기만 해봐 우리도 때릴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혼란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각국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좀 주시죠. 아니 지금은 그냥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열렸다고 봐야 돼요. 새로운 질서다. 그러니까 예. 무질서의 질서죠. 무질서의 질서. 네, 맞아요. 무질서의 질서. 트럼프가 질서. 의도하지 않았던 무질서한 게 이제 세계의 질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예.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스노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안에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흔들면 흔들고 넣으면 그 아이템들의 자리가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중인데 흔들리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세 아니면 다리가 어디에다가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그 이후에 봐야 돼요. 네. 미국 경제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도 아니죠.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다 똑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해요. 이거 큰일 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 안 사람이 듣는다, 아니에요. 안 듣는다. 일단 본인이 봤을 때 땅 하고 터뜨렸을 때 봐. 사람들이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있잖아요. 극우들은 특히나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도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역시 잘하네. 아하. 무조건 미국에 일자리 만들고 미국에 공장 만들고 그렇지 미국 기업들이 살아야지. 우리 트럼프 대통령 만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기자로서 다 모든 걸 까놓고 얘기해야 되니까 또 중간중간 성과들 나오니까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가시래. 예를 성과가 들면 있으니까. 바나마 얘기를 많이 입에다가 담았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마를 운영하고 있었던 홍콩 기업이 너무 쫄아가지고 미국한테 넘기고 넘겨줬어. 그것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그 홍콩 기업에다 야 너 나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여줘. 야 봐봐. 성과 이렇게 있잖아. 하는 거야. 작은 성과도 보여주니까. 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아하. 결과적으로 미국인들한테 안 좋을 거라는 진 거.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4월 2일 날 한번 보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 선장도 없고 참 난리인데 트르키예 얘기 좀 전에 했던 네. 얘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재밌다. 야, 에르도안 대통령 결국 이마모올루 체포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시위가 아주 격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주목되는 게 그 시위하는 분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 정도로 큰 시위는 2014년에 있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뭐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에다가 이제 에르도안이 뭐 종합센터 쇼핑몰이라는 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공무원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시민들이 이건 아니겠다고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마음으로 모였지만 다음에는 반정부 시위로 변신됐었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회사 선배들도 말로는 우리는 에르도안을 그 역대급 쫄았던 모습으로 그때 봤다. 겁을 네. 먹었다. 예. 근데 에르도안이 그걸 진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를 완전히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위는 에르도안이 민주주의를 버리는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오래간만에 또 그런 급의 시위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뭐죠? 이제 에르도안을 경제해야 되는 야당, 제일 큰 야당, 제일 1야당의 수박들 많아요. 거기도 수박이 있나요? 네,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될 정도로 한국이랑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수박이 갑자기 나 깜짝 놀랐는데 네. 트르키에도 수박이 있군요. 아니 지금 보세요. 이스탄불 시장에 깜빵에 들어갔죠. 네. 이 사람이 땅 대표 아닙니다. 그냥 제일 야당의 유력 후보지 이스탄불 시장이 이제 당의 대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에르도안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 사람을 테러 혐의로 깜빵에 보내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체포했고 어떤 혐의로 보낸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가 그리고 이스탄불 시하고 그 정당에다가 최고 관리인을 임명하려고 했어요. 즉슨 이스탄불 시하고 그 정당을 자기 이제 아래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니까 그러면 시장을 테러 혐의를 아니고 비리 혐의로 보내자고 해가지고 정당하고 시청에다가 최고 관리인을 임명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정당 땅 대표가 어제 나와서 무슨 얘기한지 아세요? 자 여러분. 에르도안이 쿠데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막았어. 이제 더 이상 밖에 나가지 말자. 야 근데 시장이 아직도 잡혀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국민이 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제 다 밖에 나왔는데 어떻게 될 건지가 다 큰 물음표예요. 이게
뭐 야권이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또 다른 목소리 자기 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은 지금 보면 우리나라랑 저는 좀 다르지 않는 게 결국 사법기관을 이용해서 체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한편으로는 보면 뭔가 에르도안은 친위 쿠데타도 쿠데타 같은 느낌, 쿠데타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2016년에. 아마 이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이마모올루 이 사람이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마모올루라는 분이 그러니까 원래 이스탄불이 튀르키예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예, 수도는 아니지만 그렇죠. 비리하려면 이스탄불 시장 태야 돼요. 거기 돈이 많아요. 그렇죠. 비리할 아니요. 잠깐 얘기를. 그래서 거기는 항상 정의개발당이라고 에르도안의 정당이 시장을 배출하던 곳인데 거기서 야당 출신으로 처음으로 시장이 돼서 재선에까지 성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르도안은 본인이 원래 총리로 출발해가지고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로 바꾸고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된 사람이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태어나 보니까 에르도안이 총리였어요. 그리고 계속 에르도안만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내 손으로 나 대통령 뽑아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뽑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라는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에르도안은 굉장히 장기간 독재를 하면서 라이벌들을 어마무시하게 숙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보낸 사람도 너무 많고 이마모올루 시장도 이번에만 당한 게 아니고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압박을 당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잘 버텼던 게 뭐냐면 굉장히 지지세가 나름 탄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신망이 높았다라는 거죠. 에르도안 입장에서 본인이 독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본인을 위협할 만한 야당 지도자가 없었어요. 괜찮았어. 대충 조금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언론에서 까가지고 자기가 언론 통제하니까 까서 감옥에 보내버리면 끝났던 문제인데 이마모올루는 계속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지세도 계속 높아진단 말이에요. 나한테 진짜 크게 위협이 되는데 얘를 쳐야 되겠다. 체포한 거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원은 사법기관을 이용해서 심지어 체포를 하면서 시위 금지령 내렸고요. SNS 차단했고요. 주요 도로 다 봉쇄했습니다. 야 니들 나와서 시위하지 마. 그런데 지금 거의 그 튀르키예 지역의 3분의 2 정도에서 엄청나게 시위가 벌어지고 지금 있는 시위를 찍은 사진 기자들이 체포되고 있어요. 기자도 체포합니까? 네. 언론인도 체포되고 그냥 있어요. 사진 찍었어요. 그걸로 AFP 통신하고 AP 통신의 사진 기자들이 이제 튀르키예 사람인데 체포됐고 어제는 BBC 기자를 잡아가지고 출국시켰어요. 나가라고. 지금 1,800명 넘게 체포가 되고 있고 거기에 언론인들도 무자비로 계속 잡아가고 있어서 AFP 통신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쪽에서 막 외교 분쟁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방송통신관리위원회는 모든 방송국들에다가 보냈어요. 그 시위를 보도하도 되는데 근데 시위자들을 얼마나 과격한지만 보도하고 그게 뭐예요? 경찰이 이렇게 과잉 진압하는 거를 절대로 내보내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에르도안이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떨어진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떨어진 건가? 민생이 망했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 2014년이었거든요. 그때 1달러는 1리라나 2.1리라였어요. 지금은 거의 40리라예요. 물가가 뭐. 근데 에르도안이 처음에 정치 이제 조금 총리하고 이럴 때는 인기가 좋았어요. 왜 경제를 살렸어요. 그 당시에는 외자 유치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에르도안은 굉장히 좀 세속적인 원래 튀르키예의 헌법에 딱 보장된 세속 국가의 모습을 보였어요. 견제하다가 본인이 독재로 돌아서면서 그 독재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세속주의를 버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경제도 안 좋아지고 중간에 트럼프 1기 때 맞물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꽝 하면서 한번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쳐맞아서 튀르키예 경제가 밑으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지금 튀르키예 명품 사러 가야 된다. 리라화가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같이 떨어졌으니까 그쪽에 명품 사러 가면 엄청 싸게 살 수 있어라는 얘기가 돌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영국 사람들이 그냥 비행기를 타고 당일치기 와서 쇼핑하고 진짜로? 그 정도였어요. 넘어갔는데 비행기 비용가 이제 한 30만 원 정도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돈이 남았던.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졌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굉장히 큰 지진도 있었죠. 이 과정에서 민생 회복을 거의 못한 겁니다.
자, 뭐 일레 교수님 보시기에 튀르키예 정치 혼란은 쭉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대선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2028년이에요. 근데 러시아 출신자로서의 예. 튀르키예는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아, 러시아가 봤어요. 예. 아니 이제 러시아가 됐어요. 왜냐하면 정적으로 제거하면 러시아잖아요. 나왈니. 일단은 푸틴과 에르도안이 굉장히 그러니까 친구라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네. 상황적인 친구 서로의 마음이 너무 잘 통하는 닮았죠. 각자의 나라에서 비슷한 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에르도안도 푸틴을 배신한 적도 있고 푸틴도 에르도안을 배신한 적도 있는데 네. 서로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친구라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터키랑 또 다른 게 러시아 외신 활동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고 거의 그렇죠. 금지에 가까워요. 그렇죠. 외신 네. 터키랑 또 다르게. 알겠습니다. 튀르키예 아마 2028년 대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정치 혼란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자꾸- 개헌해서 본인이 3선 이상을 지금 할 생각을 삼선 하고 있기 가능성도 때문에 있겠죠. 네. 그러니까 좀 보면 자꾸 우리랑 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수법 자체는 또 아니 사법 개헌을 해서 이미 지금 마지막인데 또 개헌하고 개헌. 싶은데 네.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이만 이제 그 분위기가 안 되니까 왜냐면 지난 총선을 패배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마모울루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처럼 다시 살아왔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선배님 제가 여기 경고해야 돼. 이마모울도 성격적으로 에르도안이랑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 그냥 교체를 원한 거지. 하는 발언들 합치면 에르도안의 발언들은 비슷해요. 근데 성격이나 뭐 이런 거는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게 이게 더 네.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거 중요해요. 예. 그게 뭐 국민들이 선택하는 사람이 지도를 하고 리더가 되는 게 그렇지. 맞지 않나 그거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다면 없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의식이 함양되면서 점점 후보들의 맞아. 네,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결국 후보가 바뀔 거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먼데 영식당 서영교 의원 대담 또 김기표 의원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많이 좀 봐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